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투자론 하고 있었죠?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배웠어요? 투자론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웠군요. 그럼 아시겠네요, 배웠으면? 배우는 거 따로 아는 거 따로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배우긴 배웠는데 알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잘 알지 못한다. 대강은 안다 이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반응이 그랬거든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어때요? 잘 알지는 못한다. 예,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겠네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죠? 예. 나중에 되면 잘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도 했고요. 그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하는 거 있었나요? 예, 그래서 할인하는 기법까지 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기억납니까? 하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 차례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내리는 투자 분석 기법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누구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현금 유입이 있었죠. 요 현금 유입을 다 뭐로 고쳐서? 현재 가치로 고쳐서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뭐하고 비교했느냐 하면 현금 유출의 현가하고 비교를 해서 투자할까 말까를 따졌다고요. 자, 따질 때 현재 가치로 고친다 하는 말을 알죠? 미랫돈을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할인이라고 쓰고, 그럼 현재 가치로 고칠 때 할인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인율로 뭘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요구 수익률을 쓰는 방법이 있었죠. 미랫돈 현재로 고칠 때 그때 요구 수익률을 써서 이런 현금 유입, 즉 투자를 하게 되면 지분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현금 유입에는 크게 운영시하고 처분시 현금 유입이 있었죠.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가유, 순, 전, 후 해서 지분 투자자에게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유입이 세후 현금 수지, 처분시는 세후 지분 복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걸 다 뭐로 고친다?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그때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써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건 지분 투자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서 투자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그때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순현가법. 이 순현가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많은 거요. 빼는 거죠. 빼면 그게 순현가가 된다 그랬어요. 순수한 현재 가치가 되는데 뺄 때 기준은 0이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 투자한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수익성 지수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빼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였죠? 분모, 분자 이렇게 나누는 거였죠. 나누기에서 어때요? 현금 유입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 나누자. 그러면 그게 수익성 지수가 되는데, 이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는 방법에는 이런 것이 있었고, 그런데 할인율로 뭘 쓰는 방법도 있었어요. 내부 수익률을 쓰는 방법도 있었네요.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을 쓰니까 이것을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내부 수익률법이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상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상호 독립적 투자 아니면 투자 판단의 결론이 어떻다 그랬죠? 292쪽 맨 밑을 봐주세요. 양가로 4번 수면제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비교를 하고 돼 있는 거 있죠? 그때 첫째 줄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의 독립된 투자 아닐 경우에는 수면제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결과가 어떠하다? 동일하다. 줄도 쳐놨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 내용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다시 그러면 자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추억으로 남아야지 악몽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순영가가 0이어도 투자합니까? 이렇게. 왜 한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이 같은 상황이니까 투자한다 그랬어요. 즉 설명은 이렇게 해줬어요. 1억 투자하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1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뭐 할 거다? 처분할 거다. 1년 운영하고 나서 처분하면 1억 2천만 원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 기대되는 수익률 몇 %입니까? 기대되는 수익률 20%라고 여러분이 알려줬어요. 제가 알려준 게 아니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의 다른 말이 뭐라 그랬죠? 내부 수익률이라고요. 투자 대상 자체 내부에서 기대되는 거다. 그러면 이때 이 1억 2천원 현재 돈이다. 1년 후의 돈이다. 1년 후의 돈이잖아요. 그럼 1년 후의 돈이니까 이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할인을 하는 거잖아요. 할인할 때 순영가법은 뭐로 할인한다고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돈은 1년 후에 도니까 할인하는 건 1 플러스 R에 일성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R이 뭐다? 할인율이고 이것을 순영가법에서는 뭘 쓰라고요? 요구 수익률을 써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투자자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위험 할증률이 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1억 2천을 뭐로 나누는 거다? 1.1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다 10%니까 0.1을 쓰라 이 소리잖아요. 그럼 1.1로 나누면 요 금액은 1억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1억 플러스 알파가 되죠? 1억보다 큰 금액이 나온다고요. 얘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미안합니다. 제가 묻고 그냥 제가 답해야 되는 걸 까먹었어요. 얘의 이름을 우리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인을 했으니까 할인하면 저기 현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에서 뭘 빼라 그랬어요. 저기 순영가법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얘가 유출이잖아요. 투입한 돈이니까 요걸 빼라고요. 빼면 플러스 알파가 나왔죠? 이 플러스 알파를 뭐라 불러요? 순영가라고 부른다고 저 써놨잖아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 빼면 그게 순영가라고요. 순영가가 0보다 크죠? 순영가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랬을 때 보시다시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몇 %고 10%고 투자 대상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20%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걸 만족시키고도 남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다? 결국 기대 수익률, 즉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소리와 같다. 여기가 20%, 여기가 10%니까. 그럼 여기도 투자하죠? 여기도 뭐요? 투자하죠?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무슨 법이에요? 내부 수익률법이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순영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투자 판단의 결론이 같잖아요.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그런데 만약 요구 수익률이 20%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1.2억 원을 뭐로 할인해야 되는 거요? 1.2로 할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딱 얼마가 돼요? 1억. 요 1억을 뭐라 불러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줄여서 현금 유입의 현가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빼야 돼요 또? 현금 유출의 현가 빼야 되죠? 그럼 순현가가 딱 얼마예요? 0. 순현가가 0이라는 말은 돈을 못 벌었다는 뜻이 아니고 투자 대상에서 기대되는 수익률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때요? 딱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20% 여기도 20% 같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만큼 투자 대상에서 기대된다는 뜻이라고요. 위에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고도 남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일종의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과 이윤이다. 순현가라는 표현이 30%가 되면 어떻게 돼요? 1.2억 원을 1.3으로 나눠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억보다 작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1억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죠. 즉 순현가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게 내부 수익률은 20%인데 투자자가 요구하는 건 30%라서 부동의 표시가 이렇게 됐죠.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만큼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투자 대상에서. 그러니까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결론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투자는 투자 판단의 결론이 어떠하다?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상호 배타적 투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 개 중에서 몇 개만 택한다? 하나만 택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순현가가 어떤 거? 가장 큰 것을 택하는 것이라 그랬고 여기는 뭐가 가장 큰 거? 내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과 큰 것 중에 가장 큰 거 택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가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니까 기대되는 수익률이 가장 큰 걸 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순현가가 가장 큰 걸 택하는 게 좋습니까? 요렇게 물었을 요 둘의 결론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뭐한 경우도 있다? 다른 경우도 있다.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안에서는. 그리고 그 예를 요렇게 드렸어요. 1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처분하면 9억이 기대되는 투자안이 있다. 요게 A고 100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처분하면 1000원이 기대되는 투자안이 있다. 인생 단 한 번의 역전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어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때 A를 선택할 겁니까? B를 선택할 겁니까? 이래 물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 택한다면 뭘 택해야 돼요? B를 택해야죠. 요거 기대 수익률 몇 %라 그랬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원금 1억은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8억 남았으니까 무려 8배 남았으니까 800%예요. 여기는 기대되는 수익률 몇 %예요? 900%죠? 원금 100원 빼고 900원 남았으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어디가 더 높아요? 여기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B를 택하라고 알려준다고요. 가장 큰 거 택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순현가라고 하는 건 할인을 뭘로 하는 거라 그랬죠? 내부 수익률법은 얘가 내부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요걸 택하라고 알려주는 건데 순현가법은 할인을 요구 수익률로 하는 거라 그랬죠. 만약 요구 수익률이 그냥 극단적으로 100%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100%면 요구하는 게 100%다. 그러면 여기 9억을 뭐로 나눠야 돼요? 1 플러스 R로 나누는데 R이 100%니까 여기다가 1을 써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2로 나누면 얼마예요? 4억 5천이잖아요. 그걸 뭐라 불러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럼 4억 5천에서 뭘 빼야 되는 거예요? 현금 유출 현재 가치 1억을 빼면 3억 5천이 남았죠. 이 3억 5천을 뭐라 부른다? 순현가. 뺐으니까. 이해됐죠? 그럼 요거는요? 요거 수익률 100%로 할인하면 어떻게 돼요? 1을 써야 되겠지? 그럼 얼마예요? 500원. 100억이 아니고 100원. 요거 1000원.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500원이죠. 현금 유입현가 500원이니까 현금 유출현가 100원을 빼버리면 얼마 남았어요? 400원. 요걸 뭐라 불러요? 순현가. 얘는 순현가가 3억 5천이죠.
요건 400원이죠. 어떤 거 택할래요? 순형가법은 순형가 제일 큰 거 택하라며. 요거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형가법은 A를 택하라 그러고 내부 수익률법은 B를 택하라고 알려주잖아요. 투자 판단의 결론이 다를 수도 있죠. 그때 순형가법 말을 들을까 내부 수익률법 말을 들을까 이 소리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전제가 있어요. 이게 투자 금액의 조달에 문제가 없다면 1억 조달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뭘 택하는 게 낫다? 순형가법을 택해야 부가 어떻게 된다? 극대화된다. 그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92쪽에서 그 맨 밑에서 셋째 줄 그러나 상호 배타적 복수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우선순위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그 말 이해됐나요? 따라서 상호 배타적 복수의 투자의 경우에는 순형가법으로 타당성 있는 삽입 내부성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랬을 때는 순형가법으로는 이게 타당성이 있고 이게 타당성이 없잖아요. 하나만 택하라 그랬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무려 이 내용을 복습하는데 15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다고요? 막 할인하는 거에 대해서 쓰잖아요. 이 할인하는 기법은 현금 유입 몇 년치 측정했어 이거? 저 전형적인 투자자는 한 몇 년 갖고 있다 팔아먹는다 그랬어요. 5년 정도 갖고 있다 팔아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는 요 현금 유입이 지분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에게 들어온 돈은 가유, 순, 전, 후해서 맨 끝에 있는 뭐였어요? 세후 현금 수지였죠. 이 세후 현금 수지가 몇 개 생겨요? 5년 정도 운영하니까 5개 그렸잖아요.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 수지 다 측정하는 거예요. 가유순전에서 이거 구하고 또 2년 후에 가유순전에서 구하고 3년 후에 가유순전에서 구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더 구해야 돼요? 처분시 운영만 하는 거 아니니까 처분하면 또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빼서 순매도 가격 나오고 미상한 저당 잔금 빼고 은행 갖다 주면 세전 지분복귀액 나오고 자본이득세 내고 나면 세후 지분복귀액 기억납니까? 그 세후 지분복귀액 요런 돈들이 요건 하나만 생긴다 그랬죠. 다 구해서 이걸 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할인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현재 가치를 고치려면. 그러면 아까 5년 후에 돈이면 아까 1% 사례 몇 승으로? 5승. 이렇게 나는 1년 후에 돈이면 1% 사례 1승. 이건 2승, 3승, 4승, 5승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주려면 할인율이 뭐냐에 따라 순형값, 여기서 요구 수익률을 쓰는 게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쓰는 게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 수지 다 측정하죠. 이게 세후 연금 수지만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유 순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5년 동안 이거 다 측정해야 된다고. 또 처분시도 측정해야 되죠. 예측해가지고 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걸 또 뭐 해야 된다고요? 할인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현재 가치로 고쳐서 투자할까 말까 따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5년 동안의 현금 수지 다 측정하고 처분시 측정하고 하려면 머리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예, 우리는 하기 싫어서 그냥 요것만 딱딱딱 썼는데도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다 할인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뭐도 알아야 되고 화폐 시간가치 야기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막 싫어하는 것만 다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리 머리 아프게 해요? 이러면서 어때요? 좀 대강 삽시다 이래 나갈 수 있나요? 뭐 싫어요 일단? 할인 싫어요 이렇게 막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 이런 거 싫어요 이렇게. 그리고 처분시 수익 이런 거 구하기도 싫어요 이렇게. 그리고 1, 2, 3, 4, 5년이 있는데 뭐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이런 거 다 구해요. 머리 아프게. 싹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뭐만 하나 남겨놓으세요? 1년치 수익만 남겨놓읍시다. 어차피 투자할까 말까 비교하려면 수익하고 비용하고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1년치 수익만 남겨놓고 뭐하고 비교하자? 투자한 돈하고 비교해서 투자할까 말까를 따져봅시다. 그럴 수도 있나요? 있겠지 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몇 쪽을 먼저 볼 거냐 하면 296쪽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자, 296쪽에 무슨 말이 나와요? 어림셈법이라는 말 나옵니까? 그럼 어림셈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대강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 아프니까. 그러면 투자할까 말까 따질 때 어림셈법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자, 여기에 투자액 있지 않냐? 총 투자액이 있다. 총 투자액. 이 총 투자액은 뭐로 돼 있어요? 내 돈하고 남의 돈으로 돼 있던 기억나죠? 총저지. 그래서 저당 대부액과 뭐로 돼 있다? 저당과 지분. 지분 투자액으로 돼 있었죠? 자, 요렇게 돼 있었다. 요게 쉽게 말하면 투입되는 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비용 쪽에 속하는 거죠? 투입되는 비용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수익이 나오겠죠? 수익이 나오는데 이 수익 중에서 몇 년치 수익만 구하자고요? 1년치 수익만 구하자고요. 아까 5년 동안 수익 다 구하지 말고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1년치 수익만 구하면 우리가 배웠던 수익에는 총수익, 순수익, 지분투자자 수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유, 순전후 기억납니까? 그래서 가유, 순전후라고 하는 수익이 나온다. 가가 뭐였죠? 조가 총이라 그랬죠? 여기는 유효 조소득. 자,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수지와 세후 현금수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세전하고 세후는 누구 수익이죠? 지분 투자자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지분 투자액하고 뭐해서? 비교해서 투자할까 말까 따지시고, 여기에서 가유순까지는 이건 내 돈하고 남의 돈 합해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비교해서 여기 있는 총 투자액하고 뭐해서 비교해서 투자할까 말까 따져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비교를 할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했네요. 요게 1년치 수익이니까 1년치 수익에 몇 배를 벌어야, 이 돈에 몇 배를 벌어야 저기 있는 투자한 돈이 될까, 이걸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몇 배를 벌어야, 1년치 수익에 몇 배를 벌어야. 그래서 요 투자한 돈이 될까, 이 몇 배, 이걸 뭐라고 쓰는 거죠? 승수라고 쓰겠다. 몇 배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는 어차피 조소득이잖아요. 어차피 가능이든 유효든 다 조소득 총소득이니까 요 총소득의 몇 배가 되어야 저기 있는 뭐가 되는가? 총 투자액이 되겠는가? 이걸 따져볼 수 있죠. 총 투자액이 되겠는가? 이때 몇 배가 뭐라고요? 승수. 근데 뭐의 몇 배예요? 조소득의 몇 배잖아요.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써줬어요? 조소득 승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은 논리로 여기 순영업 소득이 있잖아요. 순영업 소득의 몇 배가 되어야 저기 있는 총 투자액이 되겠는가? 이것도 따져볼 수 있죠. 몇 배? 이걸 무슨 승수? 순영업 소득 승수 이러면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순소득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세전 현금 수지의 몇 배가 되어야 이젠 총이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으로 바뀌겠네요. 지분 투자액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 될까? 했을 때 이때 승수는 무슨 승수예요? 세전 현금 수지의 몇 배니까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여기는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얘만 남겨놓고 얘 요리로 보낼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소득 승수는 뭐 분해? 조소득 분해 이렇게 가야지 요리로 가니까 조소득 분해 뭐가 돼요? 총투자액. 이해되셨나요? 조소득 분해 뭐가 되는 거다? 총투자액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승순의 집은 가난해서 집이 어디에 있다? 지하에 있다 하는 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승순의 집은 가난해서 집이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소득 승수다 그러면 요 놈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조소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하에. 학계론에서 무슨 율, 무슨 비율, 앞으로 무슨 지수, 무슨 개수 이런 말이 있죠? 요런 말이 나오면 다 뭐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와 분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요게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간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위가 뭐냐면 알고 싶다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상대편이 들어오겠지. 알고 싶다의 상대편. 알고 있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알고 있다가 되거나 이게 자니까 이게 뭐가 들어온다고요? 이제 그래서 전체가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때요? 이제 쭉 찾아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같이 하면서 뭐에 대해서는 열심히 배웠어요? 개수에 대해서는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나오면 이제 뭐라고 말한다고요? 좀 안다 이래 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예요? 아니 뭐 그래요. 뭐 요거 그대로 보면 되잖아요. 일시불의 무슨 개수? 내가 개수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럼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개수 앞에 있는 게 뭐니까? 알고 싶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그럼 일시불의 내가를 위에다 써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쓰면 돼요.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알고 있는 건 얼마예요? 우리 개수에서는 알고 있는 돈은 무조건 1원이라 그랬잖아요. 이해됐나요? 1분의 그러면 동그라미가 됐죠? 1분의 동그라미는 뭐요? 동그라미 그래요. 1분의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알고 싶은 돈이 내가니까 미랫돈이잖아요. 미랫돈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알고 있는 돈은 상대편 돈은요. 현재 돈이겠지. 그러니까 요 돈이 현재 돈 1원이라고 그냥. 현재 돈 1원을 이자율 R%로 N년 동안 적립해 놓으면 미래 이만한 돈이 되죠. 그 돈의 크기가 일시불의 무슨 개수예요? 내가 개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복리표 있죠? 여러분 책에 보면 그것을 잘 보시면서 요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만 잘 의미만 파악하면 돼요. 274쪽을 한번 펼쳐 보세요. 자, 일시불의 무슨 개수라고 써놨어요? 내가 개수인데 이자율 10%일 때 1년 후에는 얼마 돼 있다고요? 1.1원 돼 있다. 이해되셨나요? 이자가 붙으니까 현재 돈 1원을 이자율 10%로 1년 동안 넣어놓으면 1.1원 돼 있다 이 소리예요. 요 동그라미 커야 일시불의 무슨 개수? 내가 개수. 현재 돈 1원을 이자율 10%로 2년 동안 넣어놓으면요. 1.21원 돼 있다. 그게 복리라 그랬죠? 이자 붙는 거. 5년 동안 넣어놓으면요. 1.61 얼마 이해되셨죠? 그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일시불에 무슨 개수 쓰면? 일시불에 현가 개수를 썼어요. 그럼 알고 싶은 돈이 뭐요? 위로 뭐가 올라가야 돼요? 이제 일시불의 내가가 아니라 일시불의 현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밑에는 뭐가 와야 돼요? 1원이 와야지 무조건. 무슨 1원이에요? 미랫돈 1원이지.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N년 후에 1원은 아는데요. 이제 그것을 뭘로 고쳐야 돼요? 현재 돈이 알고 싶은 거니까 현재로 고치는 게 할인이죠. 그럼 요 R%를 뭐라고 쓰면 돼요? 할인율 10% 적용해가지고 현재로 고치면 요만한 크기가 되는데 요 돈의 크기를 뭐라 써요? 일시불의 무슨 개수? 현가 개수라 써요. 그럼 1년 후에 1원은 현재 돈으로 고치면 할인되니까 아까 현재 돈 고친 거 배웠잖아요. 1년 후면 1 플러스 0.1로 이렇게 바꿔야죠. 할인하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909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크기가 일시불의 무슨 개수? 현가 개수. 요건 1원보다 작아야죠 이제. 5년 후에 1원을 현재로 고치면 0.62 얼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복리표 보면서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연금에 무슨 개수가 있어요? 현가 개수 이런 것도 배웠나요? 그러면 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연금에 현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밑에는 뭐가 와야 돼요? 1원인데 보세요.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전제가 뭐냐 하면 요 연금이 5년 동안 받을 연금인지 10년 동안 받을 연금인지를 알아야 먼저 그걸 뭐 해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고칠 수 있잖아요. 그 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년 동안 받을 연금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연금이론이라고 이때는. 연금 1원씩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몇 년 동안 받는 연금인지를 알아야 그걸 할인해서 현재 가치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금 1원이니까 5년 이게 N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N이 5년 동안 받는 연금이다.
그럼 5년 동안 받으면 연금이 동그라미 몇 개예요? 5개겠죠? 5개 받은 1월씩 5번 받을 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을 뭐 한다는 거요? 현재로 고치는 게 할인율이 되잖아요. 이제는 할인해가지고 현재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러면 요만한 크기가 되는데 요 크기를 뭐라 부른다는 거요? 연금의 현가계수라 부른다는 거요. 그러면 1원 5개면 5원이지만 현재로 할인하게 되면 5원보다 작아지겠죠? 그거 얼마라고 써놨어요? 3.79 얼마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받을 연금이면 6.14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야. 할인되니까.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얼마나 쉬워요? 연금의 내가계수 그러면 알고 싶은 돈이 뭐요? 연금의 내가죠? 그럼 생각해봐요. 알고 싶은 돈이 연금의 내가니까 알고 있는 돈은 뭐요? 이제 연금의 현가 이런 이상한 말 안 하는 거죠? 알고 있는 돈이 뭐라고요? 연금. 연금의 미래 가치가 알고 싶은 거니까 전제는 연금을 알아야죠. 몇 년 동안 받을 연금인지. 그래서 연금 이런 식은 안다고요.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 받을 연금이 있는데 요 연금 5년 동안 받을 연금을 이제 미래로 보내니까 이자율이 되겠지. 이자 10%씩 준대요. 그럼 5년 후에 찾으러 가면 5원보단 커져 있겠지. 그래서 얼마라고 써놨어요? 6.1원 얼마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게 연금의 무슨 개수예요? 내가 개수예요. 10년 동안 받을 연금은 알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찾으러 가면 15점 얼마 찾을 수 있고. 그럼 남아있는 개수는 뭐밖에 없어 이제? 남아있는 개수 두 가지밖에 없죠? 연금 개수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맞나요? 연금 개수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연금 개수 이름으로서 저당 상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놈과 연금 개수로서 감채 기금 개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게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저기에서 연금 개수에서는 뭐가 알고 싶어요? 써놨잖아요. 개수 앞에 있는 게 알고 싶은 거라고. 연금이 알고 싶다. 연금이. 근데 연금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이게 똑같은 돈이 일정 기간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알고 있는 돈은 무조건 1원이라 그랬죠? 1원이라고요. 1원인데 이 저당 상수는 뭐와 관련을 가진다고요? 현재 돈과 관련을 가지고 감채계수는 미래 돈과 관련을 가지니까 요 1원은 저당 상수다 그럼 무슨 1원이 돼야 돼요? 요 무슨 1원이냐고요? 아, 현재 돈 1원이라니까요. 저당 상수는 현재 돈 관련을 가지고 감채계수는 미래 돈 관련을 가지니까 무조건 1원이잖아요. 근데 현재 돈 1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은행에서 빌린 1원이다. 그래서 이 1원을 표현할 때 융자에 이렇게 썼던 거죠. 그러면 1원을 빌렸으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 건데요? 요 1원과 같도록 연금 형태로 나눠 갖겠다고요. 이자를 안 내면 5년 동안 갚을게요. 그러면 5년 동안 갚는 연금이면 0.2원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면 0.2원보다 더 줘야 되죠. 그래서 5년에 저당 상수 찾아보면 얼마라고 써놨어요? 0.26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1원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크기를 뭐라고 쓰겠다? 저당 상수라고 쓴다. 이렇게. 자, 그럼 감채기금 개수는 뭐라고 쓰면 돼요? 요 1원을. 미랫돈이잖아요.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요. N년 후에 1원을 만들려면 연금 형태로 돈을 적립해놔야 되겠죠? 그때 적립하는 연금액의 크기를 뭐라고 쓴다? 감채기금 개수라고 쓴다.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5년 후에 1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매년마다 돈 적립해놔야 되겠죠? 은행에 넣어놓으니까 여기에서 이자를 준대. 그러면 0.2원보다 적게 적립해놔야 되죠? 그래서 0. 얼마? 16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저당 상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당 상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1원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하는 뭐의 크기? 원금과 이자죠? 기간이 짧아졌어요. 그러면 요 금액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럼 기간이 짧을수록 저당 상수는 커지는 거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당 상수는요? 커져요, 작아져요? 아,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더 갚아야지. 저당 상수는 커지게 되겠죠? 감채기금 개수는요?
5년 후에 1원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자를 많이 준대요. 그러면 원금은 적게 적립해놔야 되잖아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뭐는 줄어들고 이게 감채인 개수는 작아지고 저당 상수는 커지고 요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논리까지. 그래서 개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요. 알고 싶은 게 어디로 갔어요? 위로 갔잖아요. 상대편 아래에 있고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정리해보면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환하게 웃으세요. 자, 그래서 봄인데, 그죠? 환하게 웃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저런 내용 했고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는요. 나도 알겠다 이래 돼요. 이제 그러면 학개론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뭔 이야기하다 했죠? 승수 이야기하다 했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데? 위로 가는데 얘만 지하에 집이 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은 원리죠? 순소득 승수 그러면요. 뭐가 돼야 돼요? 순소득분의 이렇게 나가야 되죠? 순소득의 다른 말이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분의 무슨 투자에? 총투자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소득 승수를 가만히 보면 지금 순영업소득이 예를 들어서 얼마다? 5천만 원이라고 쳐봐요. 5천만 원이고 여기에 총투자액이 2억이다. 이렇게. 그러면 5천만 원씩 몇 배를 벌어야? 4배를 벌어야 총투자한 돈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4배 이게 순소득 승수라고 4. 이렇게. 그런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요. 순영업은 1년치 수익이니까 1년치 5천만 원씩 번다면 몇 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4년을 벌어야 투자한 돈 2억이 세죠. 그래서 이것은 투자된 돈 2억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본 회수 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그래서 그 앞쪽에 가면 뭐가 보여요? 그 294쪽에 그 가운데 2번 단순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 표현 보입니까? 단순회수기간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요 4년 이걸 단순회수기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할인이라고 하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1년 후에 5천, 2년 후에 5천 이걸 현재로 고치면 할인되니까 2억이 안 되겠지 4년 회수해도. 이해됐나요?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은 할인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회수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으니까 승수는 작은 게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 알았나요? 예. 승수는 작은 게 좋은 겁니다. 맨 밑에 의사결정 보세요. 회수기간이 목표한 회수기간보다 어떠하면? 짧으면 투자한다. 자, 목표한 회수기간은 5년입니다. 근데 여기는 4년이면 회수한대요. 그럼 투자하겠죠? 그래서 하나만 택하세요. 그럼 뭘 택해야 돼요? 회수기간이 뭐한 것 중에서 가장 짧은 거 택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295쪽 장단점에 2번 할인을 안 하니까 이건 뭘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안 한다. 그러니까 비할인 기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단순 회수기간 말고 현가 회수기간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가 회수기간이란 말에서 우리 벌써 현가라는 말은요.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인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 5천만 원을 요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할인하면 이거는 4년보다 더 걸리겠죠. 할인됐으니까 2억 회수하려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현가 회수기간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뭘 고려하는 거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고, 즉 할인하는 거고. 단순 회수기간 이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295쪽 그 예제 풀 수 있죠? 295쪽에 단순회수기간법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안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것 단 현금 흐름은 기간 중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A는 현재 얼마 투자한 거예요? 500만 원입니다. 단위가 만 원이니까 500만 원 투자한 겁니다. 그럼 회수할 때 몇 년 걸려요? 2년하고 2년까지 400만 원이잖아요. 3년에 100만 원만 회수하면 되죠. 그런데 200만 원이니까 1년 동안 200이니까 6개월만 지나면 100만 원 회수되죠. 그래서 2년 반 걸린다 이래 말해야 되고 B는 4년 걸린다 그래야 되고 C는
3년 걸린다 그래야 되고 D는 한 3년 뭐 더 가야 되죠. 예, E는 쭉 보니까 한 5년 걸리네. 그래서 결론은 가장 빨리 해서 하는 게 뭐? A. 그래서 A를 택한다. 이게 회수기간법이라는 거요.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거. 맨 밑에 295쪽에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회계적 이익률은 말 그대로 회계상의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 장부잖아요. 회계장부. 그러니까 할인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뒤로 넘겨서 296쪽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보세요. 회계적 이익률은 수익률이니까 높은 게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했던 이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반대가 되면 투자를 기각한다 하는 표현 나오고 하나만 택하세요. 그럼 뭘 택한다고요?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거. 장단점에서 3번 뭘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승수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설명했어요? 순소득 승수 설명했죠? 다른 말로 뭐라고 쓴다? 자본 회수 기간이고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자, 뒤로 넘겨서 298쪽. 자, 여기에서 보면 요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제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이렇게 얘를 요리로 보내면 분모로 가겠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분해? 세전 현금 수지 분해. 이젠 총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는 거? 지분 투자액으로 바뀐다는 거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죠? 지분 투자액. 자, 여기에서 보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요. 세후 현금 수지분의 뭐가 되는 거요? 지분 투자액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진짜 어려운 건데요. 진짜 어려운 건데 2가 커요? 4가 커요? 다 아시네요. 2분의 1이 커요? 4분의 1이 커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 난 모르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틀리더라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분 투자액이죠? 여기도 지분 투자액이죠?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니까 그냥 1이라고 놓자고요. 그냥. 같은 거니까. 1이라고 놓고 세전 현금 수지가 커요? 세후 현금 수지가 커요? 요게 커요? 요게 아니 세전 현금 수지가 크냐고요? 세후 현금 수지가 크냐고요? 세전이 크죠. 세금을 내기 전에 수익이고 세금을 내고 나 수익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세금을 내기 전에 수익이 4고요. 세금을 내고 나니까 수익이 1이래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큰 거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큰 거요? 다 알죠? 4가 뭐보다는 크고 2보다는 크고 이렇게 역수가 돼 있으면 2분의 1이 더 크다는 거. 자, 다시 물어볼게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커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커요? 현금 승수가 크다. 이해되시죠? 그럼 요것도 아시겠네요. 조소득 승수가 커요? 순소득 승수가 커요? 어떤 게 더 커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만. 그랬을 때 아니 조소득이 커요? 순소득이 커요? 조소득이 크다는 건 다 알잖아요. 이게 총투자액이 2억이라고 생각해봐요. 2억인데 조소득 1억이야. 근데 순소득은 5천만 원이야. 그럼 요거는 1억 분의 2억이니까 2고 얘는 4고 어디가 더 커요? 2가 커요? 4가 커요? 4가 큰 거는 상식이죠.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가 더 크다고. 즉 분모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이 작아졌잖아요. 큰 거라고 요게. 그래서 조소득보다는 순소득이 작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작으니까 승수로 나타내면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눈 다 틀리잖아요. 이거. 그래서 시험에 작년에 나왔는데 많이 틀렸어요. 왜? 어려워서. 이게 뭐가 어려운 거요? 헷갈려요. 2하고 4 뭐 이런 것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이런 머릿속에 잘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힌트는 줬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승수는 큰 것보다는 그 작은 게 좋은 거라 그랬죠. 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승수 열심히 구했어 우리가 지금. 이제 조소득 승수 그러면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승수네 집이 지하에 있다. 그래서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소득 승수 그러면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세전 현금수지 상수 그러면 세전 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세후 현금수지 상수 그러면 세후 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대요. 자, 요즘은 막 감사해야 돼.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세후 현금수지성수의 역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역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한 돈분의 수익이잖아요. 맞죠? 그걸 수익률이라 그러잖아요. 수익률. 그러면 역수는 뭐가 돼요? 지분투자액분의 세후 현금수지죠. 요렇게.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얘는 수익이죠. 가유, 순전후가 다 수익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세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세후 수익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무슨 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율? 그럼 아까 앞에 있는 게 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후 수익이 위에 있으니까 세후 수익률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럼 얘 뒤집으면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연금수지가 되죠. 얘는 세전 연금수지는 세전 수익이죠. 그러니까 무슨 율이라고 쓰면 돼요? 세전 수익률이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유 순전후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순영업 소득이 생기면 요거 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은행에다 뭐 갖다 주고 원금과 이자라는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갖다 줬죠. 요놈 갖다 주고 남은 게 누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투자자목 주고 남은 게 지분 배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는 지분 배당이에요. 그리고 요 순영업 소득은요. 요것은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 수익을 나누기 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수익이라고 얘가. 요것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생기죠? 세전 연금 수지가 다른 말로 지분 배당 몫이니까 지분 배당이 위에 있죠?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도 쓴다? 지분 배당률이라고도 써요.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얘 뒤집어 보시죠. 총투자액분의 뭐가 돼요? 순영업 소득이 되었죠? 총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 자, 제가 조금 전에 저 순영업 소득을 뭐라고 써놨어요? 종합적인 수익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수익이 위에 있는 거예요, 얘가.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 수익을 나누기 전에 종합적인 수익이 위에 있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종합수익률이에요. 종합적인 수익이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감정평가에 가시면 수익환원법에 가면 수익률이라는 표현 대신에 환원이율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심지어 얘도 이제 지분 배당률이란 표현 대신에 지분 환원율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환원율이 수익률이란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종합 환원이율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종합 환원이율. 수익률이란 표현 대신에 종합 환원. 그리고 이 환원이율의 다른 말이 자본환원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막 여러 개라서 헷갈리는데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종합 자본환원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뭐예요? 그 297쪽 맨 밑에 써놨잖아요. 종합 자본환원율이다. 그 말이 어려우면 종합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영업소득이 종합적 수익이니까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뒤로 넘겨서 298쪽에 세전 현금 수지 성수의 역수가 뭐라고 돼 있죠? 지분 배당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전 수익률이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지분 환원율 이렇게 써도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성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살펴봤어요? 어림셈법이다. 그래서 한 해 1년치 수익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 투자한 돈하고 비교하는 걸 살펴봤어요. 살펴볼 때 거기에는 크게 어림셈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일단 승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승수는 앞에 있는 게 밑으로 가니까 조소득 승수 그러면 조석분의 총투자액, 순소득 승수 그러면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그럼 요거 뒤집어 봐요.
그러면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 되죠. 그럼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니까 이 순영업소득이 종합적인 수익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종합수익이 위에 있으니까 종합수익률인데 그걸 표현할 때 종합자본환원율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뭐분의 뭐죠? 세전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이죠. 그럼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요. 지분투자액분의 세전현금수지가 되죠. 그럼 세전현금수지니까 세전수익이니까 세전수익이라고 써도 되고 요 놈이 지분배당몫이니까 지분배당률이라는 표현도 쓴다 이렇게. 그럼 세후현금수지 승수는 세후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이죠. 뒤집으세요. 그럼 지분투자액분의 세후현금수지니까 세후수익률이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정리하시고 299쪽 가면 비율분석법 나오나요? 이 비율분석법은 조금 전에 요렇게 우리가 비교했잖아요. 투자한돈하고 수익하고 비교했는데 비율분석법은 요 안에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돈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요 안에서 지금 비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총 투자한 돈 중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어요. 그걸 표현할 때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고 썼어요. 자, 대부 비율 이렇게 표현되면 우리 배웠죠? 무슨 비율 그럼 앞에 있는 게 어디로 가라고요? 위로. 그러니까 대부액이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액이 빌린 돈이니까 융자액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융자액. 그리고 밑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이 총투자액은 학개론에서 총투자액은 요것은 이 돈 갖고 부동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투자액 이퀄 부동산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이 총투자액을 다른 말로 부동산의 가치.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분의 융자액 이게 대부 비율이 되는 거다. 자, 됐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박스에 부동산의 가치분의 융자금액 이렇게 써놓고 은행에서는 이걸 뭐라고도 표현한다?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도 표현한다. 저당 대부액이니까 저당 비율 이렇게 써도 되고 저당 위로 가는 거니까. 자, 동그라미 1번 그 박스 밑에 대부 비율이 높으면 부동산 수요는요.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주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2번 대부 비율이 높으면 지렛대가는 커지지만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도 어떻다? 커진다. 예. 남의 돈 많이 빌릴수록 금융적 위험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자, 3번 높은 대부 비율은 대출자 입장에서 큰 위험이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시 원리금 회수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대부 비율이 올라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해진다, 위험해진다. 위험해지면 금리도 올라간다. 이자 더 내놓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4번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급격히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부채 비율이 뭔데요? 그 밑에 써놨죠? 뭐분의 뭐라고 써놨어요?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다른 말로 하면 지분분의 부채 또는 저당. 그러니까 요 두 동그라미를 비교한 거라고요. 지분하고 저당. 저당이 지분 투자자에 입장에서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비율이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저당. 지분분의 부채 또는 지분분의 저당. 자, 대부 비율이 50%란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총 투자한 게 이 50%란 말은 총 투자한 게 100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 50 빌렸다 이 소리예요. 그럼 내 돈도 얼마예요? 50. 부채 비율은 얼마예요? 요거분의 요거라니까요. 부채 비율은 50분의 50이니까 1이죠. 1은 100%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80%면요. 80%란 말은 얼마 빌렸다는 소리예요? 100 중에서 80 빌렸다 이 소리죠. 그럼 지분은 얼마예요? 20분의 80은 4니까 400%죠. 보시다시피 뭐가 커지니까 대부 비율이 커지니까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뒤에 300종 맨 위에 있는 건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되고 대부 비율이 80%면 부채 비율은 400%가 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90%면 900%가 된다. 왜 90, 10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밑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표현 봅니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그럼 부채를 감당하는 것 보세요. 여기서 부채가 뭔데? 얘가 부채라고. 부채 서비스에. 그럼 요 돈은 뭔 돈 벌어서 감당하고 있어요? 순영업소. 요거 벌어서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뭐 하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위로 가야 되겠죠. 율이니까. 그럼 부채를 감당하는 게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이라고요. 이 돈 가지고 지금 뭘 감당하고 있어요? 부채 서비스에 상대편 돈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고 있죠.
자, 따라서 부채 감당률은 뭐 분의 뭐?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동그라미를 비교한 건데, 그러면 이때 우리는 요 분모 분자 비교할 때 기준이 1이죠? 그러면 1보다는 뭐 해야? 크야 순영업소득이 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라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큰 게 좋은 건데,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1보다 크야 순영업소득으로 채무 원리금 상환하고 남은 게 있다는 의미다. 1보다 작으면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잘 외워두라 그랬어요. 부부순이다 이렇게 외웠죠 우리가? 부부순. 인생은 자식순이 아니고 부부순 이렇게.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가 되겠다? 순영업소득이 되겠다. 자, 맨 밑에 채무불이행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채무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하게 하는 게 위로 가야 된다. 율이니까. 그럼 채무를 불이행하게 하는 게 뭔데요? 그랬을 때 여기서 가유순전후는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많으면 불이행이 안 생기지. 뭐가 많아야 불이행이 생겨요? 추세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영업 경비, 유효조소득에서 경비 빼야 순영업소득 되잖아요. 그 경비에는 뭐가 있었어요? 재산세도 있었고 뭐 고시원이면 총무 월급도 있었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경비라든가 또는 뭐가 많으면 부채 서비스액이 많으면 불이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채무 불이행률은 영업 경비 플러스 뭐다? 부채 서비스액인데 뭔 돈 벌어서 그거 내고 있어요? 유효 조소득 벌어서 얘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 조소득 분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자, 301쪽 갑니다. 자, 거기 6번의 영업 경비 비율은 아주 간단하죠. 영업 경비 비율은 영업 경비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위로 가면 되잖아요. 이해됐죠? 영업 경비 위로 가면 됩니다. 근데 영업 경비는 뭐 벌어가지고 내요? 아까 조소득 벌어서 영업 경비 냈잖아요. 조소득 분의 이렇게.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자, 근데 거기에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표현 나옵니까?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표현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저기 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죠?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했더니 제일 먼저 회전되어 들어오는 첫 번째 돈이 뭐예요? 돈을 투입하면 이 부동산에서 회전되어 들어온 첫 번째 돈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 아까 가유순전후라고 써놨죠. 회전되어 들어온 돈은 수익이잖아요. 그 수익 중에 첫 번째 수익이 뭐냐고요? 조소득이 첫 번째 돈이잖아요. 총소득이. 맞나요? 그렇죠. 2억 요 부동산에 어떤 1억이 들어왔어. 몇 퍼센트가 회전된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요 말 그대로 총자산 회전율이죠. 회전율이니까 율 앞에 있는 게 위로 간다며요. 그러니까 총자산은 2억이잖아요. 2억 중에서 회전되어 들어온 첫 번째 돈이 요 돈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2억을 뭐라고 쓰면 돼요? 총 투자액이라고 쓰면 되겠죠? 총 투자액 분의 뭐가 돼요? 조소득이 되겠지. 그럼 1억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총자산 회전율 몇 프로? 50%. 자, 그래서 총 투자액 분의 조소득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총자산 회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자산 중에 회전되어 들어온 첫 번째 돈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의 역수는 뭐예요? 조소득분의 총투자액이죠. 그럼 조소득분의 총투자액은요? 역수는 아까 어디서 본 거 같잖아요. 여기 써놨네.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이게 조소득 승수죠. 그럼 요거의 역수가 뭐라고요 지금? 총투자액분의 조소득이잖아요. 맞죠? 요것은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한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자,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의 역수는 뭐라고요? 조소득 성수예요. 그래서 역수 관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조소득 성수 역수는요.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순소득 성수 역수는요. 종합 자본 환원율입니다. 아까 종합 수익률 또는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쓴다 그랬죠? 종합 자본 환원율입니다. 그래서 역수 관계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조총, 순종. 우리가 조총에 순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때요? 조총 순종해가지고 역수관계 일단 정리해 둡니다. 자, 정리. 조소득 승수는 뭐분의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딱 떠올라야 되죠?
역수는 조총이야. 그러면 뭐요? 총이 나와야 되는데 총총총총 그리지 말고 잘 생각해서 뭐요? 총 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자, 순소득 성수는 순영업 소득분의 총투자액이죠. 됐나요? 역수는요. 종이니까 종합 자본환원율이다. 즉 종합 수익률이다. 아까 말했던.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요. 세전 수익률이래요. 승수의 역수가 수익률이니까. 근데 세전 수익률인데 그걸 다른 말로 지분 배당률이라고 한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역수 관계까지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 다음 내용 갑니다. 예.